현재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단계 더 걸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확진자가 적으니까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역전을 시킨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하수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 있다. 셜록 홈즈처럼 보입니다. 스마트 인프라에서 이런 팬데믹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센싱과 축적과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 그런데 벌써 오늘 4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승규 박사님, 저랑 같이 코모더레이터 공동진행 맡고 계신데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남은 기간 안에 가장 좀 핫한 이슈가 될 만한 게 결국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기술인의 시각으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여러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백신의 속도냐,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냐, 속도전이 벌어진 양상이기도 해요. 자, 그럼 김태형 상무님 시작해 주시죠.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대응, 과학기술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들 내용들을 소개드릴 겁니다. 2019년 12월 8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첫 정례가 발표가 되고 중국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 게놈 데이터를 해독을 하고 3만 개의 염기세를 완벽하게 해독하고 공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월 11일이었고요. 이 바이러스 게놈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나름 이제 초반에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오리진도 밝혀내고 진단키트도 개발하고 백신도 디자인할 수 있는 쾌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면은 코로나19 정체를 밝혀내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노력으로 이제 논문만 14만 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5,761건, 170만 건의 게놈 데이터가, 풀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많은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발병 직후에 미국 CDC 과학자들이 엄청 중요한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또 미국에 이제 처음 입국한 감염자 2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리얼타임 아티피셜 패널 실험과 관련된 자세한 프로토콜 모두를 이제 공개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정부기관, 기업들, 병원들 이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최적화된 코로나 진단법을 도입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WHO가 사스코브2 기원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동물과 동물 간 감염 전파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사람에 전파되었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걸 대비해서 계속 수치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비드-19이라고 하는데 코비드-20, 코비드-21 이렇게 명명을 붙인 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명확한 변종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안티제닉 드리프트, 즉 항원 소변이에 의해서 감염 전파력을 높이거나 재감염을 높이거나 백신의 내성이 생기는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스코브2 같은 경우 RNA 바이러스다 보니 그런 거죠. 3만 개의 염기설 중에 이제 특정 영역에서 계속 랜덤하게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아마 사람보다 100만 배 정도 더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스코브2는 여러 RNA 바이러스보다는 돌연변이 발생수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영국, 미국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변이 발생 속도보다 빠르게 이제 백신 접종에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NGS 기술이 2003년 사스 아웃브레이크 당시만 해도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비용으로 그때 유전자 분석을 해야 돼서 데이터 공개가 많이 안 됐습니다. 2003년 사스 아웃브레이크 때만 해도. 그런데 이 기술이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개발되고 2012년 메르스 아웃브레이크 때 이게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19의 유전자 분석하고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이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캡처한 건데 175만 건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요. 본격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G614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G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도 가장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 변이 바이러스 모두 이 G614, G 변이 바이러스에 파생된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현재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과학적 근거가 나온 게 영국에서 이제 시퀀싱을 엄청나게 하면서 특히 이제 코고 UK 컨소시엄 프로젝트에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46,000개의 사스코브2 게놈 데이터랑 임상 데이터가 매핑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약 1.2배 정도 감염 전파를 시키는 것 같다. 아마 최초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데이터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있는 이제 사람 간 감염 전파를 영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G614 변이 바이러스가 4월부터 해서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다가 5월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기점으로 해서 비율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지역 감염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했던 비율사 타입인데 중국발이죠. 그 바이러스들은 5월 이후로는 전혀 확산되지 않고 지역 감염에 이제 전혀 발생되지 않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때 당시 G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뭐 출몰했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백신도 무용지물이 아니냐 뭐 이런 언론들이 기사들을 막 쏟아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메드아카이브의 독일 바이오엔텍 백신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반대로 면역 반응이 더 잘 된답니다. 뭐 마찬가지로 G114 변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뭐 노바백스 백신까지 다 고호 면역을 충분히 가지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인데, 특히 관심 가지는 건 이 그래프도 이제 보시면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얼만큼 면역 회피를 하느냐,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가 순조로운 변이 바이러스 중에 가장 백신이나 재감염 가능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 여기 이제 영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처음 들어보는 뭐 수십 가지의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 감염 확산을 초기에 저지하지 못하면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또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국과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 1만 5천 명 규모의 노바백스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약 90% 정도 백신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밖에 효능이 확인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 전파력도 남아프리카 변이가 높고, 그리고 백신 내성도 이제 획득한 것 같아서 한국이나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호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모더나, 화이자 같은 각광받는 mRNA 백신도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내성이 발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더나는 이 결과를 알자마자 개발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부스터 백신을 이미 개발했었고, 내성이 생긴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충분히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40만 명까지 하루에, 영국이 워낙 집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고, 세너 연구소에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증가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 영국 과학자들 덕분에 이제 예전 같았으면 몇 개월이나 뭐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특정 변이 바이러스 감염 전파라고 우리가 예상했을 수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개론 데이터를 전체를 이제 오픈하고 45만 건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서, 영국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양상이라든지 백신 접종에 의한 방어 능력이라든지 중증도 감소 효과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조금 이제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된 듯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나라인 영국은 뭐 3개월 전만 해도 하루 최대 1200명 이상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던 국가였는데, 최근 백신 접종으로 이제 5월 들어서부터는 1일 신규 사망자가 10명 이하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를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모더나 CEO가 직접 이제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새 버전의 부스터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아마 mRNA 백신 플랫폼이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바이러스 변이 발생 속도보다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바이러스의 군비 경쟁에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한 발짝 또는 반 발짝 빨리 예상하고 확산되는 시점과 맞춰서 이제 적절한 백신도 개발돼서 임상시험도 통과가 되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사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유전차 과학 기술자만이 갖는 차별적인 시각이나 접근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전체 과학자들은 이미 벌어진 미래에 있어서 약간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예상을 하는 거죠.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으로 갈 것 같은데 변이 바이러스가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서 앞으로 전 세계가 이제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데이터 분석하고 드라이하게 공유하고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백질 제조합 방식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mRNA. 근데 어떤 종류의 백신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좀 더 효과적인지 개발 기간이 더 빠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NIH에서 그 수장이신 박사님과 그다음에 NIH의 모더나 백신 디자인하셨던 그 후백 박사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대담을 하는 걸 들었는데, 시퀀스가 나오자마자 자기네는 실험실 없이 컴퓨터만 갖고 집에서 백신을 디자인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mRNA 같은 경우는 4가지 캐릭터잖아요. 유전자의 캐릭터만 갖고서 그 조합으로 백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죠. 단백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자에 서열을 해서 그걸 다시 합성을 한 다음에 합성한 거를 다시 단백질 발현을 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간이 더 한 단계 더 걸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메신저 RNA 방식이 어찌됐든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어떤 변종에 대한 그 백신이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변종이 향후에 어떤 분들은 변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백신 개발이 내년쯤 되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무님의 좀 생각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변종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는 이제 안티제닉 시프트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지금 사스코브2 같이 완전히 새로운 항원이 생긴 그런 바이러스가 하나 있고, 지금같이 조그맣게 전조련변이가 생겨서 약간 뭐 재감염률이라든지 뭐 백신 내성이 생기는 이런 제네틱 드리프트 현상을 보이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백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이 작게 발생하는 제네틱 드리프트 같은 현상들인데, 그 모더나가 이제 발표한 것처럼 아마 남아프리카하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빨리 이제 뭐 mRNA 백신들을 부스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변이 속도보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예. 바이러스에 이렇게 출현한 거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외에 같은 해 이렇게 대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전을 시킨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정부에 있는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한번 모아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보여주신 정보들을 보면 인류가 바이러스 변이보다 빠르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유전체 변이를 잡아가고 있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한국은 그러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뭐 제가 페이스북 올리면은 댓글을 달면서 뭐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겠다 이런 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영국이나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덴마크, 미국 같은 엄청나게 지금 데이터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대비 평균 10% 이상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변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데이터 보면은 공개된 게 한 5,500건 정도 되고 4% 정도. 그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아이슬란드에서 감염자가 늘어날 때 300개 팍 올라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10개 올라. 지금 뭐 아이슬란드 77% 확진자 대비 77% 올리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한 60%. 미국이 제일 건수가 많은데 지금 한 48만 건 정도 공개했고, 영국이 한 45만 건 정도 공개했는데, 영국이 확진자 대비 한 10% 정도? 평균 한 10% 정도는 해야지 OECD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야지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또 뭐 확진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확진자가 적으니까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도 영국발 변이라는 얘기 나오고, 울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천에서 이제 남아공발 변이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홀지놈 시퀀싱 할 수 있는 게 코로나에 대해서는 국내 공식적인 검사 기관은 질병관리청밖에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은 지나야지 이게 변이냐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격리를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5건 왔다가 일주일 있다 결과는 그때 격리를 하는 게 사실 의미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부 차원에서만 운영할 게 아니라 민간에다 넘기면 대폭적으로 검사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예인데,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디코더 제네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주도를 해서 거의 아마 전수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PCR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시퀀싱을 해서 어디서 유입됐는지, 어떤 변이가 있는지 그걸 바로바로 이제 공개하고 발표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영국도 이제 여러 기관에서 뭐 생어 연구소도 참여하고, 코고 UK도 참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헤릭스라는 회사도 이제 참여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 데이터를 보면은 또 재밌는 게 5,500건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지만 임상 데이터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긴 해요.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가치 있는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결합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스페셜 발제 2 준비되어 있는데, 하수역학에 관한 하수역학에 대한 이해 및 국내외 연구 동향이라는 코로나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의 관점이 녹아들어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발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역학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제 생활하수라는 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대변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정보를 가진 데이터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고고학에서도 배설물을 가지고 시대인의 영양 상태나 식습관을
추정하기도 하고요. 현대에는 하수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데 가장 처음에 많이 사용됐던 것은 불법 드러그입니다. 이게 마약.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가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그 지역에 있는 보건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환원이 되려면 특정과 분석과 어떤 정책의 환류 체계를 저희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거버넌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하수 기반을 통해서 역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생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울증 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뇨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이버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다이어트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하수 역학은 코비드 때문에 많이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잠복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있다는 것과 무증상 감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약간 증상 기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있다는 걸 봤다면 하수에서는 이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기반으로 먼저 측정을 하고 이 지역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예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연합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 하수 역학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미국이나 특히 호주 같은 경우 팬데믹 디시스가 작년에 심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많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된 건 이제 네덜란드였고요. 네덜란드에서 아까 김태형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프라이머 인포메이션을 주고 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하수에서 우리가 적용해보자 라는 걸 실제로 했었고 첫 확진자를 봤고요. 하수에 있는 어떤 지네틱 시그널 강도가 환자 수하고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게 어떠한 얼리 워닝 시스템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뉴욕이나 하수 처리장의 초기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수에 있는 나오는 것과 확진자의 수와의 언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단순히 미국이나 한 몇 개 케이스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가 이게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로봇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샘플링을 자동으로 하고 그거를 어떤 전체를 통해서 PCR을 qPCR 해서 그거를 인포메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샘플링 주기를 훨씬 선제적으로 줄여가지고 그걸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해서 프리딕션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대구하수 처리장은 이제 확진자가 처음에 집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측정해보자라는 걸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에도 하수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의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하수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 있다. 뭔가 어떤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거였고요. 제가 이걸 쭉 1년을 넘게 하면서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스템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이용하고 누가 측정하고 누굴 대상으로 할 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거기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이 정부화하고 아니면 거기 지자체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과 일을 해야지만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본 어떤 그 변이의 어떤 패턴과 하수에서 보는 패턴이 어떻게 비슷한 관계가 있는지 지역에 있는 어떤 감염을 확산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조적인 어떤 그런 툴이나 감시 체계로 아니면 모니터링 체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재밌네요. 셜록 홈즈처럼 보입니다. 하수를 가지고 도시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추적해내고 사실은 예방 대응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닐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태형 상무님 발표와 이제 잘 연계가 되는데 자, 즉석 토론으로 들어가 보죠.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랑 이제 이게 거버넌스랑 연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 처리의 그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규제는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하수를 뜨는 거는 보통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일반인들은 뜨기가 좀 어렵고 학교나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있는 과제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을 보내고요. 그런 다음에 유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플로우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하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측정되었을 경우 이러한 바이러스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측정된 바이러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김태형 상무님 답변은 하수역학에서 나오는 시료는 바이러스 RNA 그 자체일 뿐
바이러스 파티클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 전파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좀 안심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집단 발병이 있는지 집단 발병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 종사자들을 2단계인데 일주일에 2번씩 코로나 PCR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안으로 요양병원의 하수를 빼서 거기서 PCR 양성이 유행이 있나 보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잠깐 논의되다가 요새 또 조용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또 우려들 있을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가능합니다. 테크닉 와이즈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부처에서 할 거냐가 항상 고민이에요. 이게 발견되면 어떡하냐. 물로 전파되거나 아니면 비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벌써 하수 처리장에 있는 워커들은 다 감염이 됐어야죠. 내부적으로도 뭔가 이거를 좀 누가 할 거냐부터 해서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럼 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국민들의 하는 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건 누가 설득하는 문제냐부터 그런 것들에 어떠한 부처 간 이렇게 딱 칸막이로 돼 있는 이 시스템이 이런 어떤 융합적인 과제를 뭔가 시도하고 접근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데서 저는 되게 좀 제약적인 조건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뭐 스마트 시티니 뭐 이런 스마트 인프라에서 이런 팬데믹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센싱과 축적과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좋은지 이 발제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이터 공유 측면인데 초반에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확 공개했다 공개 안 했다 이러는데 보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변종 바이러스다 뭐 추물했다 이렇게 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드라이하게 정확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더 많이 G세이드 같은 데 공유하는 사이트에 빨리 올려서 전 세계 어떤 기여도를 좀 높여가는 쪽으로 큰 마인드로 가면 어떨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김태형 상무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의하고요. 좀 융합적인 기술과 뭔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학적 기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해결하겠다는 중심에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의 문제나 하수역학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 예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났을 때 선제적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를 국가가 좀 아까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